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혜 씨의 양평동 주택 등기를 담당을 하고 그 양평동 집을 공유 숙박업소 에어비앤비 같아요.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을 하면서 얻은 수익을 또 행정관이 문다혜 씨한테 수차례 송금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는 한편 그 다음에 이 행정관이 대리인으로 적혀있는 서류도 확보를 했다.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위법 여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됩니까? 이 청와대 행정관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보직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수는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대통령이 청와대 요리사분들한테도 라면 하나 끓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까지인 거지 부속실 제2부속실이 있으면 영부인까지인 거지 대통령의 직계 혈족이나 직계 존속까지는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 영향이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경호 문제가 있을 때는 경호처는 대통령의 직계 혈족, 직계 좀비소까지 경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의 딸의 마치 개인 비서처럼 재산을 관리해주고 부동산을 뭐 관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송금해주고 이 청와대 행정관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청와대에 들어왔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떠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일을 시키진 않습니다. 만약에 시키려면 근로 기준 계약에 근로계약서에 개인적인 임무를 나열하면서 이러한 업무까지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등하교 시키던가 이런 업무까지 포함된다. 계약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저도 저희 사무실에 저를 서브를 보좌하는 직원이 있지만 택배를 받아달라 이런 얘기도 못해요.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지 않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세금을 받는 사람이 일개의 개인을 위해서 비서처럼 활용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 그 디자이너 딸 양 씨잖아요. 프랑스 국적의 그분입니다. 그러면 또 개인 비서용으로 아예 채용을 했겠네요. 보니까 그럴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행정관이 원래 이렇게 개인적인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이렇게 황당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게 보도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다혜 씨의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지금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다혜 씨가 그 2019년에 양평동 집을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에 사고 21년에 또 이거를 9억 원에 팔았는데요. 검찰은 이 타이스타젯 급여를 보태서 이 자택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변형된 범죄 수익이라는 건데요. 집을 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익을 남겼는데 금액 출처가 미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양평동 집을 살 때 7억 6천인데 대출 없이 7억 6천이에요. 근데 어디까지가 이제 미상이 나면 그 전에 약간 그나마 좀 우리가 넓게 확장을 해서 좀 봐주자식으로 확장을 하자면 그 전에 구기동 집을 팔았습니다. 구기동 집을 팔고 받은 돈이 5억 1천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7억 6천을 바로 산 건데 이 사이에 그러면 2억, 그러니까 5억 천을 받고 7억 6천을 샀으니까 2억 5천 정도가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 거예요. 2억 5천 어디서 났노? 2억 5천이 어디서 난 노인데 이게 타이 이스타젯에서 급여를 보탰다는 건데 이 급여가 2억 5천이 한 번에 받았을 리는 없을 것이고 다른 어떠한 자금이 유입됐을 것인데 이 출처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당시 전혀 밝히지 않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전혀 밝히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정말 내로남불인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금 출처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국민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 자금이 뭐 증여인지 집에다가 쟁겨놓은 현금인지 대출인지 길 가다 주운 돈인지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정작 대통령의 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2억 5천만 원의 출처 불분명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좀 약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또래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때 부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상당히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라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다 마지막에 소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난 금액인지 다 소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태까지 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 7억 6천만 원 주고 샀던 이 주택을 2021년 2월에 9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의 또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억 1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9억까지 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 한림읍에 전에 이제 최근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 별장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별장은 또 별도로 3억 8천만 원을 주고 2022년 7월에 매수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 2019년도 그렇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요 무렵이 한창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국민적인 파장을 낳기도 했었던 그런 시기인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도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 별장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 별장을 대출 없이 3억 8천만 원 주고서 송기인 신부로부터 샀는데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또 제주도 별장 외에 부암동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윤건영 의원은 자택을 팔아서 제주도 부동산을 샀다고 했는데요. 제주도 별장 외에 별도의 부암동 자택까지 있다는 의미로 풀이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게 좀 황당한 게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1주택을 하자고 그렇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옥죄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다의 딸에 대해서 지금 2019년부터 한 2022년까지 한 3년 사이에 지금 나온 주택이 벌써 구기동 주택, 양평동 주택, 뭐 여기 옮겨다녔다 쳐요. 근데 지금 뭐 부암동 주택이 있고 제주도 별장이 있고 지금 이 3, 4년 사이에 어쨌든 집을 옮겨 다닌 것 자체가 부동산 뭐 투기 목적인지 혹은 2, 3억씩 금액이 올려가면서 부동산을 옮겨 다녔고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이 1가구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주 부암동에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또 다른 부동산을 소유를 했다. 별장의 의미로 소유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1가구 2주택은 또 뭐냐?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냐? 국민들에게는 1가구당 한 주택만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2가구 이상 됐을 때는 세금을 옥죄던 다른 제도권에서 굉장히 옥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딸에게는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내 딸이 먼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이 수색한 게 부암동과 제주도인데 모르죠. 다른 게 더 있을지. 다른 주택이 더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부암동과 제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문다혜 씨의 사무실이라고 했다는 곳을 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미 사무실을 빼서 그 철수를 해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사무실은 뭐 압수수색을 못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문다혜 씨가 그 사무실 예전에 이제 다다 프로젝트라고 문다혜 씨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 관련 행사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술 관련 행사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무실은 이제 서대문 쪽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압수수색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윤건영 의원은 제주도 별장에 대해서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건 정말 국민 호도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변명에 급급한 것을 말을 하다가 공유 숙박업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공유 숙박업이 윤건영 의원이 말하는 문다혜 씨가 제주도 별장을 산 게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다라고 하면 모든 사항을 설정해봤을 때 다 불법이에요. 첫 번째로 에어비앤비를 말하는 거다.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를 가정집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에요.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본인이 그 집에 상주를 하고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국민이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이고요. 또 농어촌 민박으로 해도 불법이에요. 뭐가 불법이냐? 제가 또 강원도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농어촌 민박의 취지는 두 가지예요. 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떠나게 되니까 빈방이 생기잖아요. 이 빈방에 대해서 농가의 부수입을 위해서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귀농을 했는데 농사를 짓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 농촌 지역 인구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귀농을 해. 다만 농사 안 짓고 너네 민박을 운영을 해. 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면서 민박, 뭐 펜션 이런 자기가 직접 집에 살면서 운영을 해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2층 집에 본인들이 2층에 살고 1층을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하던가 1층에 살던가 2층을 운영하던가 하는데 이러면 전기료가 혜택이 있습니다. 또 각종 세금 혜택이 있어요. 즉 윤건영 의원이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그 약간
그 지방 소멸을 위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의 혜택까지 문다혜 씨가 다 갖고 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명확한 거는 문다혜 씨는 이 제주도의 별장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유 숙박업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약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제주도 별장이 정말 공유 숙박으로 이용됐다. 그럼 분명히 이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어비앤비든 뭐 농어촌 민박이든 제보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 집 가봤다. 나 그 집 가봤는데 시설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걸로 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내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의혹이 끝이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기인 신부가 제주도 별장의 소유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의혹이 많이 나와요. 과거 인터뷰에서 신부는 부동산에 못 가진다.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위원장 시절에 관보를 보면은 이 제주 주택에 대해서 피정 및 하계 수련원 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장이 아니라 수련원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신부님들 급여가 상당히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구에서는 자신들과 무관한 곳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의혹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송 신부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거 혹시 명의 신탁 아닐까? 명의 신탁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예. 명의 신탁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냥 송 신부가 개인으로 재산을 그냥 취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정말 미스테리예요. 천주교 신부가 혹은 뭐 스님들이나 종교인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게 우리나라 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전 세계적인 천주교 교단의 교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개인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없고 그 안에 법에 의해서 교단의 교구 어떠한 뭐 부산 교구 뭐 제주도 교구, 강원도 교구의 형태로 교구가 재단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 재단의 형태로만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신부님 자체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분 명의로 이 제주도 별장이 그 소유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3억 몇천만 원짜리가. 근데 이분이 기존에 많은 인터뷰에서 처음엔 내 게 아니라 그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보에 실렸을 때는 공직에 있을 때 관보에 실렸을 때는 뭐 학계 수련지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또 하는 말은 그 집을 마련할 때 개인적으로 날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집을 그 돈으로 마련했다. 후원하는 사람들. 네, 내가 돈이 어딨냐? 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집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 집의 용도에 대해서 부산 교구에다 물어봤어요. 언론에서. 그러면 이게 학예 수련지로 사용한 것이 맞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이런 의심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다혜가 취득하기 전에도 이 별장에 자주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이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이 뭐 스킨스쿠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런 발언까지 지금 이 신부님께서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쉬라고 개인적인 집을 마련을 하는데 그 방식이 송기인 신부 명의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송기인 신부한테 돈을 준 다음에 집을 마련해 놓고 약간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한테 헌정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 집을 마련할 때 그러면 개인적으로 후원하던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원하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후원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신부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몇 억을 왜 후원하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후원이라는 거에 법률적으로 후원이라는 것이 인정되려면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모집을 했다. 이게 되는 거고 신부님이든 뭐 스님이든 개인이든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되려면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그 목적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 그냥 드렸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죠. 근데 증여세 낸 부분이 없이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몇 억을 줬어. 내가 그 돈으로 집을 샀어. 제주도 별장을 샀어. 라는 거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 그 집을 산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집을 문다혜 씨한테 팔아가지고 3억 8천으로 문다혜 씨한테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또 어디 갔냐고. 이거 신부님께서 3억 8천을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신부님 말로는 후원자들이 있으니 후원자들에게 한 절반은 주고 절반은 내가 가졌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가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물론 신부님이니까 청렴 결백하고 나는 돈 개념이 없어 이럴 수가 있는데 돈 개념이 없어 이런 단어는 1,000원, 2,000원일 때 돈 개념이 없어인 거고 이게 지금 뭐 4억, 뭐 3억 몇천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돈을 후원했고 그걸로 부동산을 샀고 내 돈이야. 근데 문다희 씨한테 또 3억 8천을 받았어. 이것도 내 돈이야.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구조이고요. 지금 이분이 그나마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죽으면 자식도 없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 이 돈이 고스란히 교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죠. 이미 부동산은 문다희 씨 소유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한번 봐야 된다. 적어도 송기인 신부한테 이 후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를 줬냐. 이게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기업이냐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또 자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귀신같이 잡아내기 때문에 이건 또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그 특혜 채용 의혹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변호사님과 한번 다뤄봤는데 그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는 27일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전주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가족팀장이죠. 예를 들면은 그 민정에 보면 예전에 가족팀장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분을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지난 9일에 변호사님하고도 그때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9일에 남부지법에서 이제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70여 차례 증언을 거부했다. 그래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소환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70여 차례 증언을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술 거부야 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참고인의 기일 전 증인 신문. 증언을 거부했다고요. 예. 증언을 거부했다는 거는 캥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 말을 할 때 증언을 거부하는 게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를 해요. 그럼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혹은 본인의 측근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캥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문화를 만든 게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정경심 자기의 부인의 사건에서 본인도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까 난 증언하지 않겠다. 형사소송법 몇 조에 따라서 150몇 조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다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거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본인이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다고 판사가 생각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다른 정무수석실에서 줄줄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갈 건데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수석들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 아래 행정관들이 있고 행정관도 선임 행정관이 있고 뭐 말단 행정관이 있고 자 우리 약간 아래 계신 분들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꼬리 자르기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해. 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지시를 내리지 않고 지시도 받지 않았는데 나 혼자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럼 혼자 다 그 책임을 다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지시를 받았으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당했는지 받았는지 정확히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거다. 몇 월 며칠 날. 근데 그 비서관도 수석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 수석은 비서실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해야지. 만약에 저는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업무는 실무관이 다 했단 말이에요. 아까 문다희 씨 행정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돈을 보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일했다? 그럼 나 혼자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나 혼자 뭐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이렇게 불법 행위를 나 혼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특히 말단 행정관일수록 지금 나이가 아직 30, 40대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아직 창창한 가족도 있을 것인데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분을 좀 보호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에 있었던 법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슈퍼챗 2만 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여태까지 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법적인 쟁점,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 2년,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수사 이렇게 세 가지 좀 다뤄봤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 부분 2년 말씀하시면서 그 위증교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정도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